레스토랑에서는 등 뒤에 조용히 서서 접시가 비기를 기다리는 웨이터가 무섭고, 특히나 돈을 실을 때, 그 어색한 손놀림. 저는 뭔가를 사고 나서 돈을 건넬 때면 인색해서가 아니라 너무 긴장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어찔어찔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거의 반쯤 미친 것처럼 되어 값을 깎이는거녕 거스름돈 받는 것을 잊어버릴 뿐더러 산 물건을 갖고 오는 것을 잊은 적도 종종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는 도쿄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종일 집 안에서 뒹굴거리며 보내던 그런 속사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리키한테 지갑을 맡기고 나면 호리키는 엄청나게 값을 잘 깎는 데다가 잘 놀 줄 안다고나 할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게 돈을 썼으며, 비싼 택시는 멀리하고 전차, 버스, 증기선 등을 각각 잘 활용해서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완도 보였습니다. 또 아침에 매춘부한테서 돌아올 때면 무슨 요정에 들러 목욕을 하고 따끈한 두부에 가볍게 술 한잔하는 것이 몇 푼 들지 않으면서도 호사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현장 교육도 시켜주었고, 그 외에도 포장마차의 소고기 덮밥, 참새구이가 싸면서도 자양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설교했고, 전기불량만큼 술기운이 빨리 도는 것은 없다고 보증했고, 어쨌든 계산하는 일에 관해서는 저한테 일말의 불만이나 공포도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호리키하고 교제하면서 또 좋았던 점은, 호리키가 상대방의 생각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의 소위 정열에 분출하는 대로 온종일 시시한 얘기를 계속 짓거려대서 둘이서 걷다가 지쳐도 어색한 침묵에 빠지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과 접할 때면 끔찍한 침묵이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을 경계하느라 원래는 입이 무거운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익사를 떨었던 것입니다만, 지금은 호리키, 이 바보가 무의식적으로 그 익살꾼 역할을 자진해서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흘려들으면서 가끔 설마라는 맞장구를 치면서 웃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술, 담배, 창녀,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윽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소유물을 모두 팔아치워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한테 창녀라는 것은 인간도 여성도 아닌 백치 혹은 미치광이처럼 느껴져서 그 품 안에서는 완전히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서글플 만큼, 정말이지 티끌 만큼도 욕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창녀들로부터 거북살스럽지 않을 정도의 호감을 샀습니다. 아무런 타산도 없는 호의, 강요하지 않은 호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호의. 저는 백치 아니면 미치광이 같은 그 창녀들한테서 마리아의 후광을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도망쳐 조촐한 하룻밤의 안식을 찾아 그야말로 저와 동료인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동안 어느 틈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종의 역겨운 기운이 저에게서 풍기게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불혹이었습니다만, 그 불혹은 점차 선명하게 표면으로 떠올랐고, 저는 호리키한테서 그 사실을 지적당하고는 아연실색했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속된 말로 한다면 저는 창녀로 여자 수행을 쌓았던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여자 다루는 솜씨가 눈에 띄게 좋아졌던 것입니다. 여자 수행은 창녀한테서 쌓는 것이 제일 엄격하고 효과도 있다고 하던데, 이미 저한테는 여자를 잘 다루는 도사 냄새가 배어버려서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그런 추잡하고도 불명예스러운 분위기가 몸에 배게 되었고,
그쪽이 제가 창녀들에게서 얻은 정신적 교양의 따위보다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되었나 봅니다. 호리키는 그 말을 반은 공치사로 한 것이겠지만 슬프게도 저 또한 짚이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유치한 편지를 받은 기억도 있고 사쿠라기 동의 이웃집 20살 정도 되는 따님이 매일 아침 제가 등교하는 시간에 별로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옅은 화장을 하고 자기 집 문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소고기를 먹으러 가면 제가 점잖게 있어도 일하는 여자가 또 단골 담배가게 딸이 건네준 담뱃값 안에 또 가부키를 보러 갔을 때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한테서 또 한밤중에 전철에서 취해서 자다가 고향의 친척집 딸한테서 애절한 편지가 오고 제 집을 비운 사이에 손수 만든 듯한 인형을 제가 극도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극분으로 끝나버려서 그 이상의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뭔가 여자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는 분위기가 저의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은 이건 여복자랑이니 뭐니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농담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호리키 같은 놈한테서 지적받고 굴욕 비슷한 씁쓸함을 느낌과 동시에 창녀들과 같이 지내는 일에도 단박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호리키는 또 그 최신 유행을 쫓는 허세에서 어느 날 저를 공산주의 그런 비밀 연구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호리키 같은 인물에게는 공산주의 비밀 모임도 예의 도쿄 안내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위 동지들한테 소개되었고 팜플렛을 몇 개 사게 되었고 그리고 상석에 앉던 퍽 못생긴 청년한테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얘기가 당연하고 빤한 얘기로 느껴졌습니다. 그야 그렇겠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속을 알 수 없는 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다. 욕심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허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색과 욕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늘어놓고 부족한 그 무엇 저로서는 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인간 세상의 밑바닥에는 경제만이 아닌 묘한 괴담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괴담에 잔뜩 겁먹은 저는 소위 요물론이라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수긍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새싹을 보고 희망의 기쁨을 느끼거나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RS라는 곳에 출석했고 동지들이 무슨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긴장한 얼굴로 1 더하기 1은 2나 다름없는 거의 초등수학 비슷한 이론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우스꽝스러워서 예의 제 익살로 모임의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점차 연구회의 무거운 분위기도 풀어져서 저는 그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기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나 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저 역시 자기들처럼 단순하고 낙천적인 익살꾼 동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속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동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모임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해서 모두에게 익살을 서비스했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르크스로 맺어진 친근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비합법. 저는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즐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합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고 그 구조가 불가해 도저히 창문도 없고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그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이 비합법의 바다라 해도 거기에 뛰어들어 헤엄치다 죽음에 이르는 편이 저한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음지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비참한 패자 또는 악덕한 자를 지칭하는 말 같습니다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지의 존재였던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놈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다정한 마음은 저 자신도 황홀해질 정도로 정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범인의 의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 세상에서 평생 동안 범인 의식으로 괴로워하겠지만 그것은 조광지저 같은 나의 좋은 반려자니까
그 녀석하고 둘이 쓸쓸하게 노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